아, 난 시작을 맨날 못하겠네. 안녕하세요, SX룸입니다. 아니, 시작 그거를 디그레라는 브랜드예요. 디그레라는 브랜드인데 뭐 옷 봤는데 조금 약간 클래식한 무드를 위주로 하시는 분 같은데 디그레 대표님이 출연해 주셨습니다. 그럼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디글의 디렉터이자 운영을 맡고 있는 김경환이라고 합니다. 여기 왜 나오셨는지. 제가 왜 이렇게 디자인하고 이런 원단을 쓰고 색깔을 쓰는지, 예. 그다음에 전체적인 제가 하고자 하는 방향을 좀 알릴 기회도 많이 없고, 예,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너무 잘 보고 있어서 유튜브를 아, 되게 많이 배우고 반성하고 아니 네. 뭐 메이킹적인 그럴 좀 진짜 조금 많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간지러워라. 그런 얘기는 이 형이 많이 하죠. 일단 디그레라는 네이밍부터 설명드리자면 이게 온도의 단위인 디그리에서 시작돼서 이 E가 두 개 빠져서 네. 예, 누구누구의 온도를 보여주고 싶다. 사실 이게 저의 온도를 보여주는 거고 제가 네. 배경을 런던으로 잡아서 제가 살았던 거를 그래서 제 아시아인인 제 시각에서 바라본 런던에 관해서 좀 풀어보려고 하는 것도 있고 아, 런던에는 오래 계셨었어요? 아니 한 3년 정도 아, 있었고 어떻게 하다 가신 거예요? 그냥 이제 졸업을 하고 네. 이제 의류를 하고 싶은데 진짜 뭐 댓글도 많이 보니까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저도 진짜 뭐 막막해 있다가 여러 군데도 알아보고 했는데 그냥 영국 가야겠다. 막상 그냥 마음 잡고 무작정 가서 패션 학교 들어가고 예, 그런 식으로 저는 경영 쪽이어서 패션 경영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원래 목표는 디자인으로 가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저는 처음에는 그 MD 약간 이런 거를 제가 상품을 기획하고 이런 게 더 잘 맞다고 생각했고 기획적인 부분이 더 잘한다고 생각했어서 그쪽으로 가서 거기서 좀 마음 맞는 친구, 저처럼 옷 되게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면 같이 브랜드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막상 가니까 없었어서 그래요? 네. 한국에서도 그 디자인 학교를 나오셨어요? 아니요, 그, 저는 디자인은 일도 모릅니다. 그냥 옷을 좋아해서? 네, 옷을 어렸을 때부터 되게 얘기하셨던 거 네. 그러니까 뭐 넘버나인도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의류를 많이 입었고 뭐 네. 얼스뮤직이라든가 네. 계속 그냥 변해왔던 것 같아요. 디오로모 입고 네. 그냥 시대에 맞춰서 그냥 그렇게 왔던 건데 연세가 좀 있으신가 봐요, 그럼. 전 33. 근데 그 그럼 나이에 되게 어린 디올이면은 나이에. 디올은 되게 어릴 때인데. 제가 그죠? 고2 때 고3 때가 넘버나인이고 이제 고3 이때가 약간 디오로모 제가 지금 39이에요. 네. 근데 제 한창 넘버나인 디오롬무가 핫할 때 굉장히 제 20대 초 중반이었어요. 초반에 가까운 그 나이 때였는데 둘 중에 하나였어요. 집안이 굉장히 부유하거나 아니면 자수성가한 케이스들. 그러니까 돈 무서운 줄 모르고 돈 쓰는 애들 아니면 정말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150을 버는데 150을 다 옷에 쓰는 그런 사람들만 입었었어요. 정말 가격대가 기본적으로 명품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근데 저보다 나이가 그렇게 어리시면 그러니까 저보다 어리실 용돈을 텐데. 계속 모아서 밥 안 먹고 그냥 청바지 디오로모 같은 경우는 청바지류들 옛날 그다음에 뭐 넘버나인은, 에디진, 예. 제이크 뭐 이런 거. 되게 어린 나이부터 좋아하셨네요. 예, 단가라 이렇게 반 잘린 거 강동원이 네. 입었던 거 네. 페인팅진 스터드 없는 그런 위주로 사서 막 엄청 막 불꽃착해서 이렇게 비싼 건 못 사고 약간 그쪽에 어린 나이니까. 네. 근데 어릴 때부터 그런 옷을 경험해 보는 건 좋죠. 진짜로 좋은 일이고. 그래서 이제 옷을 좋아하시는 마음에 가셨구나. 네, 그쵸. 예, 그다음에 뭐라도 배우고 싶고. 한 스타일을 찾아야겠다 하다가 아버지 회사 앞에 있는 맞춤 정장샵 있어서 그냥 네. 무조건 가서 그냥 옷 만들어 보고 아. 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좀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 클래식 하는 커뮤니티도 들어가서 뭐 보고 클래식 쪽에 빠지셨구나. 예, 좀 빠졌었어요. 그래서 옛날 그런- 뭐 일그란데 마가치노 뭐 예, 이런. 그런 데 좀 빠져갖고 그런 네. 데서 수트도 맞추러 다니고 네, 해외 브랜드 신생도 다 많이 사보고 이탈리안 캐주얼부터 시작해서 영국식 캐주얼 많이 사보고 하다가 옛날 뭐 라르디니, 볼리오리 예, 막 이런 거. 그런 거 그러면 영국에서 생활하시면서 바라봤을 때 그 나라에서도 또 패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뭐 전부 다 스타일이 다 좋고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나라도. 그러니까 진짜 한국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센트럴이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강남이나 막 이태원 같은 데 나가야지 이게 꾸미고 나온 사람이 대부분이고 저는 패션 학교를 다녔으니까 패션 학교 앞에 있는 애들이 되게 멋있게 잘 입은 애들 많고 어디 나가야 있는 보통 그 패션 학교 주변에 그 패션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제일 뜨겁던데
스타일이. 네, 그쵸. 엄청 네. 그러니까 영국도 되게- 그런가요? 그 그럴 수밖에 네, 없겠지. 맞죠. 그쵸. 굉장히 뜨거워요. 근데 그거는 좀 사람의 취향인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그 안에서도 취향은 나뉘죠. 네, 엄청 영국이라는 되게 클래식이 거의 대표적인 클래식 의류가 영국이 제일 대표적이잖아요. 네, 근데 네. 저는 좀 가서 많이 다르게 생각했던 게 그것 때문에 갔었는데 예. 사실 되게 많이 바뀐 게 사실 영국이 클래식 킹스맨 막 이러면서 예, 유명한데 세빌로우 사실- 막 네, 이러면서. 근데 락시크 무드도 네. 영국이 락시크 무드가 강하고. 네, 막상 가니까 사실 일반 사람들이 입는 옷은 그런 게 아니고 스트 입는 스트릿. 사람 사실 네. 많이 없고 절미 스트릿이나 네. 약간 쉐블로나 네. 약간 뱅크 쪽 가야지만 이렇게 막 비스포크 네. 웨어 입고 그런 분들이 많아서 불편하니까 옷 네. 자체가 아무리 멋있다고 해도. 뭐 펑크 이런 것도 사실 뭐 이스트 런던을 가면 그런 쪽에서 입는 사람들이 많긴 한데 사실상 워크 자켓을 입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아. 제가 바라본 시선에서는. 아. 네. 그게 그러니까 그것도 유행이니까. 네. 유행이라는 게 이제 영국도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예전에 리얼 맥코이 런던 들어간 걸 깜짝 놀랐어. 영국에 왜 리얼 맥코이가? 그래서 한국에 오시고 이제 이 브랜드를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네, 예. 그냥- 시작하신지는 이제 3년 차 됐고요. 그래서 이제 고생은 네. 많이 하셨어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고생하셨어요? 고생한 거 얘기해 줘. 네, 런던에서 기획을 그 런던 같이 다니던 친구랑 기획을 제가 짜고 걔한테 좀 도움을 받으면서 사실 언어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아직 부족하니까 아, 도움을 받으면서 같이 기획을 다 해오고 이제 한국 가면 진짜 내가 빡 이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또 저는 생산 라인이라는 게 예. 다 잡혀 있는 줄 알았어요. 그 런던이나 이런 데 보면 되게 사진 같은 거 보면 네. 대공장에서 막 이게 네. 라인 돌리고 막 하는데 네. 막상 한국 오니까 그 공장 찾기도 정말 힘들었고 수송은 해서 많이 가고 예. 막상 가보니까 저는 좀 그래도 큰 공장을 쓰긴 하는데 예. 몇 군데 가봤을 때 초판 했을 때도 바지 공장 같은 경우는 집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네, 그렇죠. 그냥 식구들끼리 하는 분들도 있었고 막 그런 거 내가 원하는 거 못했고 뭐 단추도 하나하나 다 해보려고 기획한 걸 다 해보려고 했는데 현실적인 부분에서 많이 막혔고 수량, 네. 뭐 단가 안 해주려고 하는 네. 거. 제가 색깔을 제일 중시하는데 진짜 미면 통 같고 좀 그러거든요. 예. 근데 진짜 종합시장 갔는데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었고 무시도 네. 많이 당하고 예. 뭐 무조건 어디세요라고 그때는 처음에는 당황했는데 나중에는 그냥 뭐 남영국이요 막 이러고 그냥 하는데 처음엔 그렇죠. 네, 그러다가 수입 원단을 그래서 진짜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일본 아. 원단 제가 맞는 발색감이라든가 밀도감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어. 근데 처음에 잘못 생각했던 게 나중에 진짜 찾고 찾으니까 괜찮은 게 있더라고요.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되게 괜찮은 조금 네. 가격이 나가도 좀 네. 괜찮은 데가 있더라고요. 완벽히 네. 특별하진 않아도 네. 완벽히 특별한 거는 잘 있진 않아요. 그렇긴 한데 괜찮은 거는 진짜로 짬돼서 자기가 시간 내서 찾아보고 하면 있죠. 네. 예. 컬러감에 좀 예민하신가 봐요. 그쵸. 그 사실 탕이 좀 바뀌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 네, 그런 나올 거에도 되게 때마다. 예민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내 잘못이더라고요. 이걸 하나하나 다 맞추는 건 다 내 잘못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네. 그걸 하나하나 다 맞추면서 명품이 되는 거예요. 네. 코스트가 거기에 들고 소비자는 그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이제 디렉터가 내가 이쪽을 선택할지 이쪽을 선택할지는 자기가 선택하는 부분인 거고 그러니까 방금 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탕은 칼날 얘기하는 거예요. 칼날. 예, 나올 때마다 베이지가 살짝 연해질 수 있고 베이지가 살짝 진해질 수도 있고 이런 원단집마다도 염색할 때마다 탕이 약간씩 달라요. 그걸 말씀하신 거고 그게 보통 셋업을 진행하는 브랜드들은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네, 탕으로 맞습니다. 발주를 하죠. 네, 탕발주를 하죠. 근데 그게 애로사항이 되게 많아요. 네. 생각보다. 근데 했는데도 샘플을 보는데 아예 달라 버리는 데도 음. 있고 근데 그나마 그 잘 맞추는 데가 있어서 아. 그런 데서 계속 찾아서 음. 쓰려고 하고 일을 하시면서 음. 저희 얘기에도 좀 공감이 되던가요? 엄청 많이 공감해서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처음에 아예 유튜브를 안 보는 사람인데 아. 누가 링크를 보내줘서 한번 봤는데 아, 이제부터 유튜버 그냥 일할 때 옆에다 켜놓고 현장에 계신 분들은 저희 얘기가 이제 많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힘들게 하시죠, 진짜로. 그리고 뭐 저희야 그걸 오래 해온 사람이고 그게 막 그냥 밥 먹듯이 하던 일이니까 그렇겠지만 해외에서 공부하셨다가 오셔서 당장 현장에 뛰어드시려고 그러면 네.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나요? 전혀 처음에? 저는 전혀 없었습니다. 아 그럼 정말 힘드셨겠는데. 친구가 옛날에 했던 적이 있어서 걔한테 많이 좀 물어봤어요. 그리고 걔가 지인들이 많아서 걔를 통해서 좀 소개를 많이 받고 네, 좋은 공장이라고 하는 데들 소개 좀 받고. 아 근데 처음에 진짜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네. 얘기만 들어도. 그래도 직접 들어가면은 부딪히죠. 네. 예. 네. 어떤 것들에 부딪히셨어요? 처음에 저 같은 경우는 기획을 먼저 하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뭐 색깔 무드보드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안 하지만 그렇게 안 되지. 이 색깔을 맞출 수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게 힘들어져요. 예. 그러니까 뭐 바지를 기획해놓고 이걸 기획해놓고 전체적인 색깔을 다 입혀놓은 다음에 이거를 내가 이 색깔을 찾아야지 해서 그러니까 그 색깔 하나 찾으려고 지금 같은 경우는 동대문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잡하잖아요. 예. 하나도 안 놓치려고 약간 지그재그로 다녔다가 한 바퀴 다시 돌아오고 막 이런 네. 식으로 해서 한 진짜 5시간씩 입고 맨날. 근데 그러시면서 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확 늘죠. 네, 예, 예. 좋은 데가 어디 그때 대봉 얘기하시죠. 좋은 데가 이제는 어딘지 아니까. 이게 제가 디자인을 이제 처음에 하시는 분들을 바라봤을 때 이건 제 기준이에요. 제일 본인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컬러에 예민한 사람. 네. 예. 그러니까 블루 계열이 뭐 5가지가 있으면 이것도 스타일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5개 중에 어떤 제가 진행할 컬러를 고르는데 10분이 안 걸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민이 되는 컬러는 잘 안 골라요. 소비자도 고민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컬러에 시간을 많이 안 쏟는 편인데 제가 동생들도 많이 가르쳐 보고 뭐 이렇게 데리고 있으면서 느낀 건데 컬러에 예민한 성격이 있어요. 성격. 그 성격이에요. 근데 그 성격이 보면 본인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이 5가지의 블루를 일주일 열흘을 보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건 한 3일차쯤에 1번이 나와요. 후보가. 그리고 다음에는 바뀌어 이게 또. 그거 어제 본 거잖아. 근데 나생다를래. 나는 생각이 좀 달라. 그게 왜냐면 우리는 그러니까 원타이가 본 친구들은 보통은 티셔츠의 컬러나 후드의 컬러를 골랐을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런 옷은 달라요. 이런 옷은 컬러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옷 같아 나는. 그잖아요. 이거 컬러에 굉장히 예민한 옷이죠. 예. 그러니까 뭐 어떤 그 옷의 무드에 따라서 고르시는 게 다를 거고. 네. 그런데도 컬러에 예민하면은 저는 그건 해요. 그러니까 원타이가 방금 전에 얘기한 건데 컬러가 제가 그 컬러를 골라요. 근데 그게 원단집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갑자기 원단집에 없는 경우도 맞습니다.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전체적인 무드를 보고 그러니까 그 컬러가 그 옷에 어울리냐도 보잖아요. 우선은 그거를 보면 살짝 한 30% 정도의 내 합리화 이거를 꼭 이 컬러를 쓴다고 해서 이 옷이 팔리는 거와는 연관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냥 이거는 디자인이 중요하다. 근데 만약에 이 옷은 딴 거 없다 컬러다라고 가면은 무조건 컬러를 고르는 데 집중을 하겠죠. 그러니까 뭐 걸러야 될 부분 그러니까 저희는 일을 하면서 이제 이게 없을 시에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 이거를 있을 시에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이 몸에 배 있던 사람들이라 그게 된 거 같고 빠르게 대처를 해야 네.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그걸 몰랐어요. 이제는 처음 이제 옷을 굉장히 좋아하셔서 이런 의류들을 시작하는 분들을 저희가 만나보고 저희는 이제 동생으로 만났죠. 예전에 만나보고 그 친구들이 이제 하는 걸 보고 이랬을 때 느낀 점은 아예 저희는 그런 생각을 못하죠. 그게 왜냐면 몸에 배 있었던 사람들이라. 근데 저런 게 힘들겠구나. 그래서 굉장히 외국에서 만약에 공부하시고 한국 오셔서 어떤 회사 같은 데를 들어가셔서 이렇게 일을 하셔도 되는데 자기 브랜드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 거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샘플실 같은 데서. 어떤 분은 샘플실에서 만들어 파는 사람도 봤어. 그래서 내가 이거를 몇 장을 그러면 파시는 거예요? 하나씩 판대 하나씩. 그냥 하나씩만.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보고 뭐 그렇다고 저희가 뭐 가르쳐드리고 데리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뭐 저희가 가르칠 그것도 안 되지만 고생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아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영국의 패션 문화랑 한국의 패션 문화가 어떤 차이점 같은 게 있나요? 전반적인 패션 아무래도 그쪽은 이제 서양이고 이쪽은 이제
아시아니까 좀 동양이랑 서양의 좀 패션 문화의 차이. 사실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것 같은 게 우리나라는 클럽 문화라고 하는데 정말 다 똑같이 있는데 사실 영국도 마찬가지긴 해요. 네. 근데 뭐가 유행을 하면 예, 유행하는데 그래도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려는 친구들이 많고 그 안에서도 조금씩 다르게 입으려고 하는데 근데 일반 사람들은 다 똑같고 사실 런던에는 이민자들이 대부분이어서 사실은 그런 것까지는 없는데 사실 나가야지 진짜 한국도 마찬가지로 강남을 나가야지 되게 옷 잘 입는 친구들이 있고 되게 세련된 친구들이 있는 것처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거기도 유행 뭐 지금 런던 뭐 다 스트릿이잖아. 이게 유행에 따라갈 거고 그런 거보다는 소비하는 문화가 다를 수도 있긴 할 것 같아요. 그쵸. 한국이랑. 예. 그러니까 한국은 모든 소비의 중심이 온라인이잖아요. 예. 모든 소비의 중심이 온라인인데 온라인 쪽이 있나요? 영국도? 그런 큰 플랫폼을 따지자면 대형 뭐 플랫폼들. 엔드클로딩이나 뭐 미스터 버터나 이 아. 정도지 한국처럼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구만. 그런 거는 그러니까 거의 다 사입 유통 방식이 다른 구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본 거에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보통 뭐 매치스 패션이라든가 이런 건 있는데 디자이너 브랜드를 막 사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패션 사업을 쉽게 할 수 있는 나라는 없는 것 같은 느낌? 그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된다. 사업자를 내는 것도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자국민이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예. 제가 친구들한테 듣기로는 사업자 내는 것도 힘들다고 들었고 음. 그다음에 동대문 종합시장이란 그런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원단을 다. 원단 하는 데가 있긴 있는데 뭐 셰퍼드 부시나 막 이런 데 있긴 한데 그리고 되게 쬐끄만 샵에서 파는 비싸게 파는 데가 있는데 동대문처럼 이런 뭔가 구조로 유통하는 구조. 예, 제가 모를 수 있는데 그런 네. 구조는 저는 못 봤습니다. 완전히 한국이랑은 다르네요. 그리고 매장 위주일 거고 사람들이 네, 매장에 매장 가서 뭐 옷을 한복판에 그냥 패션 하는 애들을 위해서 그런 샵들이 있긴 있고 그다음에 좀 나가면 조금 원단 시장들이 그냥 진짜 재래시장처럼 이렇게 쫙 깔린 데가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확신은 못 드리는데 예. 저렇게 큰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독특하죠. 그래 한국 와서 브랜드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좀 자신감이 있었죠. 아주 처음에. 네, 아주 처음에 그러니까 기획을 다 하고 와고 사실 이거 하려고 온 것도 이거 빨리 해야겠다. 뭐 사실 저작권 같은 것도 상표권을 빨리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가 하나 없어지면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네이밍하기도 힘든 게 너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네이밍을 할 수 없는 구조니까 예, 그런 것도 되게 그런 것 때문에 좀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와서 부딪히니까 경험도 없고 인맥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는 좀 힘들더라고요. 판매도 그러셨어요? 예, 판매도 뭐 처음에는 뭐 지인한테만 팔아도 뭐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하지 않았으니까 어느 정도 팔 수 있겠다 싶었는데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진 않았고 네. 그리고 직접 옷을 그러니까 소매와 도매의 차이죠. 그러니까 직접 생산자가 돼서 물건을 판매하는 거랑 그 물건을 받아서 파는 사람이랑은 이 금액적인 이 무게감이 달라요. 생산자는 금액적인 부담감을 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떠세요? 브랜드가 좀 성장하신 것 같아요. 3년 동안. 조금은 성장했는데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성장을 못했고. 하시고 싶은 건 뭐예요? 딱 이 브랜드로 내가 좀 당신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라거나 아니면은 뭐 당신들이 내 브랜드를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다라거나 뭐 그런 것들. 되게 미묘하게 다른 부분인데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은 거를 보여주고 싶고 내 감성이나 내 감정을 보여주고 싶은 그 다음에 제가 바라보는 시각에서 유럽 옷들을 약간 그러니까 저는 아메카지를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뭐 엔가도 몇 개 입고 하긴 한데 엔가 아메카지 아니죠? 그러니까 진짜 센 옷들은 제가 시도는 많이 해봤습니다. 영국에도 라이즈 칼본 매장도 있고 하니까 다들 입어도 보고 했는데 제 얼굴에 지금은 살이 많이 쪘는데 옛날에는 말랐어서 나이도 많이 하니까 옛날에 진짜 정말 안 어울리더라고요. 또 하고 싶은 얘기는 약간 내가 어울리는 옷을 입자였거든요. 계속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 넘버나인 입었던 것도 되게 스키니하고 그때 당시에도 머리 스타일이 약간 그런 게 유행을 했어서 그런 거를 맞춰서 계속 내가 변해가면서 나한테 어울리는 옷을 입자
그런 의류들을 안 입기 시작하게 된 것도 그 이유였던 것 같아요. 재미가 없죠. 그 다음에 내가 그 문화를 향유할 수가 없어서 아. 최고점을 못 찍을 거면 안 하고 싶었던 것도 있던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맞춤샵을 가서 뭐 해봤는데 그래도 100만 원 이상대에서 했었는데 네. 내가 원하는 게 절대 안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내가 원하는 거는 600만 원짜리 진짜. 네. 근데 그거는 계속 가서 그 맞춤샵에서 이게 계속 의사소통이 되면서 이제 내 옷을 맞춰가는 문화가 사실 그 문화인데 네. 근데 그거를 안 하고 그냥 옷 때문에 문화를 좀 쫓아가는 거가 아. 많았고 네. 그다음에 그런 걸 즐기다 보니까 공허함이 많이 오더라고요. 아. 나는 버는 게 없는데 버는 돈으로 그것도 비싼 거 신고 제 아는 네. 동생이 그랬었어요. 그 진짜 맞춤 수트 이런 걸 좋아하면서 수트를 새로 맞췄대요. 그러더니 이제 버스 카드를 딱 찍는데 기분이 그날따라 너무 안 좋았다. 버스 카드를 딱 찍으면서 자기가 기분이 그날따라 너무 안 좋아가지고 다음날 다 팔았대.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내가 지금 200만 원짜리 250만 원짜리 수트를 맞춰 입고 내가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걔 시계도 1000만 원짜리 차잖아. 그러니까 그 시계도 1000만 원짜리 차야. 1000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그거 약간 본인의 그러니까 자괴감이 들어. 자괴감이 들면서 이제 스타일을 바꾸더라고요. 시계도 되게 좋은 거 고가의 시계를 차고 맞춤 정장을 입고 그것도 되게 고가에. 그리고 이제 버스 카드를 딱 찍으면서 내가 뭐 하는 거지? 이게 된 거죠.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제 주변에. 네, 그래서 제 주변에도. 그 기분을 이해도 하고 왜냐면 저는 그걸 열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결혼하셨어요? 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뭐 결혼할 나이가 된 친구들을 만나서 넌 결혼 안 하냐? 그러면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라는 말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그게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옷을 구매를 하는 그 감정과 내가 이 옷을 살 능력은 아직 안 되지만 내가 정말 이 옷이 갖고 싶어서 노력을 해가지고 이 옷을 가졌을 때의 감동은 다르거든요 정말. 그치. 네, 그걸 저는 열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특히나 옷하는 사람한테 네,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통해서 또 문화를 배우는 것도 되게 어. 좋았던 것 같아요. 옷을 좋아하면서. 네, 옷을 좋아하면서 저도 막 그런 위스키도 먹고 네. 그런 게 막 저한테 안 맞으면 안 하면 되는데 그 음. 노래도 약간 그런 재즈바를 가서 영국에 있는 재즈바랑 네. 한국이랑 되게 다르거든요. 어. 그냥 되게 그냥 감동이 있는 그런 거를 느끼기도 하고 어. 예. 뭐 그런 것도 좋아했고 그런데 다니는 것도 되게 좋아했었고 한국의 재즈바랑 어떻게 달라요? 그런 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재즈바가 아니라 약간 라이브 바? 제가 다녔던 아. 깁슨이라는 바가 있는데 거기가 세계 2위인가 뭐지 런던에서 2위인가 그래요. 음. 근데 거기는 그 럭셔리하고 팬시한 데가 아니라 그냥 되게 쬐끔한데 그냥 약간 퇴폐적인. 아니요 일반인들이 오는 데인데 그냥 생각이 네. 잘못했어. 아니 모두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형이 생각하는 퇴폐랑 달라요. 제가 생각하는 퇴폐는 굉장히 어둡고 뭐 흡연하는 그 연기나 뭐 이런 게 되게 그냥 예. 그런 데는 아니었고 막 샹들리에 달려있고 이런 거 말고. 아니래. 그냥 제가 좋아하던 바는 약간 그냥 되게 아늑하고 약간 그런데 거기서 일반 사람이 노래 부르고 있는데 그게 정말로 와닿는 그런데 좋더라고요. 그런 나 정서가 그러신 거예요. 네, 정서가. 그러니까 자기 정서가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뭐 브랜드 하시는 분들에게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얘기,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스트릿을 입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강점이 있다 하면 그 사람은 스트릿으로 하는 게 맞는 거고, 또 클래식한 의류들을 입는데 다른 사람보다 강점이 있다? 왜냐면은 저희 같은 체형은 이런 옷을 불편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데가 두껍게 태어났고, 또 그래도 또 이렇게 붙여서 입는 사람들도 그런 스타일이 좋아서 입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게 이제 라이프 스타일과도 연관이 되고 그 사람의 정신 세계와도 연관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게 맞으시니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거기에서 맞아서 이 옷을 시작을 했어. 그래서 이 옷을 시작을 했는데 이 옷이 디자인이 나오고 내 걸 사주는 사람이랑 공유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걸, 그걸 만들기가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브랜드를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방식일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은 해보신 게 있으신가요 혹시?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주변도 그랬고 옛날에 했던 게 클래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클래식을 입는 분들을
조금 더 이제 캐주얼로 바꿔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 그게 너무 재미없었던 신이었던 것 같아서 디자인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그런 분들을 맞춰가려면 약간 처음에는 기본적인 거를 깔고 가다가 점점 변해가면서 내 고객들도 같이 조금 좀 더 재밌는 의류를 입게 해주고 싶었던 거였고 예. 그래서 사이즈감이랑 이런 것도 다 좀 바꾸려고 하고 있었고 아. 예, 그다음에 실루엣으로 좀 클래식은 약간 딱 맞게 입잖아요. 네. 저는 그걸 너무 싫어해서 약간 항상 약 살짝 살짝 여유 여유 있게 항상 다 아니 저희 같은 이제 쌈마이들은 이런 스타일을 세미 캐주얼이라고 이게 뭐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뭐 저도 원체 어릴 때부터 뭐 굉장히 깔끔한 무드에 뭐 캐주얼인데 완전 캐주얼은 아니고 깔끔해야 돼. 그게 표현을 뭐 정확하게 어떻게 명칭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세미 캐주얼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바라봤을 땐 옷이 딱 전형적인 세미 캐주얼의 느낌. 네. 그래서 어떤 걸 확실히 하시려고 하는지는 알 것 같더라고요. 그냥 옷을 꺼내면서 봐도. 어떤 걸 하실지 확실히 보이는데 다른 면으로 보면 확실히 어떤 걸 보여주려는 건지가 잘 안 보이기도 해요. 저는 어떤 거냐면 이게 진짜 어려운 옷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왜냐면 이 클래식한 무드를 가져간다는 게 차라리 완전 클래식 해버리면 그냥 처음에 좋아하셨던 의류들처럼 근데 약간 클래식과 캐주얼의 이런 거를 지금 뭐 일본 쪽에서 잘 하는 브랜드들도 있고 뭐 프랑스 쪽에서 잘하는 브랜드들이 있고 하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안에서 디테일이 빠지는 요소들이 크게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해외 브랜드들을 제가 봐도 뭐 쉽게 해외 브랜드들 뭐 보면 차라리 스튜디오 니콜슨처럼 완전 기본인데 실루엣만 가지고 왔는지. 근데 스튜디오 니콜슨이 오라리 같은 실루엣은 또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좀 무겁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스튜디오 니콜슨의 색깔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오라리는 또 오라리만의 색깔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오라리랑 코모리를 묶어서 얘기하는데 저는 완벽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너도 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 코모리랑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색깔이 이 옷에 묻어야 되는 거. 이걸 찾는 게 저는 정말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찾고 계신 중이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지금 느낌이. 그러니까 처음에 좀 기본적인 보여준 것도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제가 경험이 없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부재도 있었고 예. 근데 지금 점점 찾아가면서 내가 어떤 걸 보여주고 싶은지 좀 이렇게 앞으로는 좀 디자인적인 거를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예.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좀 처음에 기획했던 게 처음에는 완전히 디자이너적인 의류를 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내가 그거에 대한 능력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고 아. 그래서 조금 영국식 캐주얼이라는 게 약간 뭐 알반 클로딩이라든가 막 이런 무드들이 있는데 예. 되게 좀 심심하면서 예. 그냥 걔네들만의 색깔이 있는 그런 거를 좀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본인이 느꼈던. 네, 예. 아메리칸 캐주얼이랑 저는 되게 좀 되게 비슷한데 되게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네. 느꼈을 때는 예. 제가 그 나라에 살면서 그 옷들이 잘 되는 처음에는 저도 뭐지 왜 잘 되지? 근데 입고 느껴보니까 아 이게 되게 재미있어졌던 되게 어려운 옷이겠다. 전 몰라요, 잘. 지금 하신 얘기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되게 어려운 옷인 것 같아. 이게 제가 저는 이쪽 스타일이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쪽 스타일이 확실한 구매자한테 어떤 이유를 확실하게 주는 포인트가 되게 어려워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런 스타일의 옷이 잘 되는 분들은 되게 존경스러워요.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브랜드를 막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하기 쉬울 것 같은데 브랜드를 얘기를 못하니까 내가 그러니까 막 국내에도 그런 브랜드들이 있죠. 네. 근데 어떤 한 브랜드는 되게 그거를 아방가르드하게 푸는 방식을 자기네 방식으로 가져가고 어떤 한 브랜드는 그거를 좀 쉽게 얘기하면 오라리 같은 방식을 또 자기 무드로 가져. 근데 이게 딱 그런 부분들이 정립이 돼 있어야 된다. 이제 정립하실 때가 된 것 같다라고 내가 느낀 게 어떤 거냐면 자 지금은 많아졌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 브랜드들이 시작을 할 땐 없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어 선발주자가 될 수 있는 거였는데 지금은
된다라고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경쟁률이 세지고 거기에서 또 약간 되게 노력하시죠. 퀄리티 내시려고. 제가 보니까 퀄리티 부분 가지고 말씀드릴 게 없어요. 이거를 뭐 옷을 싼 거 입어보신 분이 뭐 되게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만든 옷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퀄리티는 잡혀 있는데 그 안에서 이거를 또 눈 가리고 아웅으로 이 겉모습만을 보여주는 가격이 저렴한 브랜드들도 많이 생겨나게 돼 있거든요. 이게 비싼 브랜드들이 비싸다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구매 가격대를 딱 주고 자기 색깔을 그런 게 많이 없을 때 땅 하고 보여준 사람들이 사람들 머릿속에 쫙 인식이 되고 거기에서 따라가는 느낌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지금 브랜드를 시작하신 디그레가 해야 될 일은 이 브랜드들이 이겨야 되는 그쵸. 네. 거거든요. 예. 이 브랜드들을 이기지 못하면 안 되죠. 그 브랜드들을 이겨야 돼서 딱 까놓고 말씀드리면 진짜 타겟팅하고 내가 너보다 훨씬 잘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 가지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신감 딱 가지고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셔서 그걸 만들어 내시는 과도기인 것 같아요. 폭넓게 좀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다른 의류들도. 그래서 그래도 예,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면 디그레의 장점. 제 브랜드에는 제 성격이 좀 담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옷 되게 잘 입고 싶고 스타일리시하고 싶은데 예. 그냥 그게 티내고 싶지 않고 되게 자연스럽게 묻어나고 싶고 약간 그런 거를 좀 보여주고 그러신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내공인데. 네, 아쉬운 부분은 항상 있어요. 이런 의류들은 예. 되게 많은 수를 만들어서 예. 그 룩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일단 예. 자본력이 안 되니까 많이 못 만들고 룩북도 돈을 많이 못 쓰니까 약간 제가 보여주고 싶은 무드를 거의 다 못 담았던 아쉬운 부분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좀 이제부터는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예. 처음에 되게 힘들었던 점을 얘기하자면 예. 아는 포토그래퍼가 없고 아는 스타일리스트가 없고 그거 하니까 그냥 처음부터 다 보는 것조차도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처음에는 그래서 이때는 스트리트 포토 하는 형한테 부탁해서 했고 그다음에 이제는 좀 제가 이제 조금씩 알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섭외하는 방식이라든가 예. 좀 되게 힘든 게 그 포토그래퍼 찾는 것도 힘든 게 약간 나한테 맞는 무드를 찾으려고 하면 되게 비싼 분들이 많고 예, 그렇죠. 그리고 속에 그 되게 숨어 있는 부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예. 제가 굉장히 격하게 공감합니다. 근데 제가 인맥이 없는 상황에서 그거를 룩북을 내가 기획한 건 이건데 제 경험담인데 오, 경험담 굉장히 많이 나온다. 왜냐면 같은 업을 하고 계시니까 응. 왜냐면 본인이 다 하시잖아요. 저도 제가 다 개입을 다 해요. 그러니까 소규모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하나 다 개입을 해요. 제가 어떤 게 있냐면 저도 처음에 브랜드를 시작할 때 사실 그 돈이 굉장히 아까웠어요. 해외 모델을 쓰고 유명 포토그래퍼와 호흡을 맞춰서 촬영을 하면 전 지금도 아까워요. 당연히 멋있게 나오겠죠. 근데 금액적으로 되게 저한테는 되게 큰 금액이라는 느낌을 받아서 옆에 보니까 자기가 찍길래 저는 뭐 제가 찍진 않았는데 주변 동생들 갖다 썼죠. 저렇게 돌려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근데 지금. 잘 찍으시더라고요. 그때 들어가는 1년차, 2년차 이렇게 브랜드 전개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우리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방식 자체가 룩북밖에 없는데 이걸 나는 아끼고 있었던 거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변화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4년차, 5년차가 됐을 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그 초기에 했던 방식이 되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저 진짜 공감합니다. 네. 차라리 브랜드를 처음 시작할 때 내가 돈을 쌓아두고 시작을 할 때 그때 썼으면 크게 와닿지 않았을 투자를 계속 돈이 회전되고 있는 상황에 빠듯하게 왁구를 짜서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또 내가 이만큼의 금액을 빼서 다시 투자를 하자니 버거운 거예요. 저는 지금도 사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점점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안타까운 부분일 수도 있고 이제 저희처럼 소규모로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어떤 그 마케팅 방식 자체가 계속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 방식이 되다 보니까
점점 대형 브랜드들은 점점 과감해지고 점점 더 멋있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화, 그리고 소규모 브랜드들은 점점 축소되는 분위기. 예. 진짜 말도 안 되는 무드거든요. 한국의 이 무드가. 저는 진짜 이상하다고 느낀 게 어떤 때는 생각을 해보면 한국은요 20만 원 이상의 셔츠를 파는 브랜드가 룩북에 300을 쓰고요 39,000원짜리 티를 파는 브랜드가 룩북에 5천만 원을 써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전 세계 어디에도 그런 경우는 없을 거예요, 정말로. 그것도 있잖아. 그것도 있잖아. 10,000원짜리를 파는데요. 패키징에 4,000원이 들어가요. 저 패키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고객들은 그거에 만족도가 더 높아요. 물론 공감은 합니다, 일부. 저도 어떤 굉장히 고가의 제품을 샀을 때 패키징이 와, 얘들 패키징 예술이다 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있기는. 근데 별것도 아닌 건데 전 그냥 2, 3만 원짜리 그냥 편하게 입을 티를 샀는데 패키징이 과하면 전 열받거든요. 왜? 전 생산자 입장이기 때문에 원가를 아니까. 뭐야? 그럼 내가 지불한 이 금액에 이만큼이 패키징 가격인 거야? 열받네. 좋은 옷을 만들어서 패키징을 잘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이게 소비자가 안아야 될 부담이라면 저는 좀 줄이고자 하는 스타일이라서 이게 근데 꼭 그런 곳들이 잘 되는 걸 봤을 때 아쉽죠. 내가 잘못하고 네, 있는 고마워죠. 네. 저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혹시 그러면 디자인 하실 때 네. 영감을 받는 뭐 그런 게 있나요? 저도 서칭을 할 때 빈티지 아카이브를 많이 보고 거기서 이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런던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셔츠 같은 경우는 이 튀어나와 있는 게 약간 제가 살던 건물이 약간 두 개가 튀어나와 있는데 거기서도 US 아미 플로버 셔츠에서 그걸 보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그런 좀 그렇네요. 이거 결합시키고 이거 US 프로보 셔츠 디테일이 이런 셔츠에 들어가 있는 거네. 그다음에 말씀하시니까 알겠다. 디테일을 결정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림을 그리고 네. 뭐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건 뭐 그려보건 뭐 디자인을 결정을 하시고 그 디자인을 가져가실 때 포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면 어떤 부분들은 가장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뭐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계속 얘기 드렸다시피 색깔을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게 저희 다 상품명들이 제가 다녔던 곳이나 거리들이나 건물들 제가 살던 곳들에 대한 이름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완벽히 런던의 감성이 이 옷에 묻었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하시는구나. 그래서 만약에 깁슨 자켓이라고 하면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깁슨 바에서 그 사람들이 이 옷을 입고 저기를 갔으면 좋겠어 해서 그런 무드를 만들려고 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 건물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고 그다음에 뭐 제가 자주 가던 레스토랑이나 약간 그때는 한창 고가를 많이 좋아해갖고 그런 데 다녔었는데 코트도 본드 코트라고 얘기한 게 그냥 제임스 본드의 본드가 아니라 그 본드 스트릿이라는 데가 있는데 구 본드 스트릿이 있고 뉴 본드 스트릿이 있는데 안감은 그래서 두 개로 나눴어요. 이게 타이로큰 코트에서 안에가 약간 두 개로 약간 결합되어 있는 형식인데 그거를 근데 저는 단가적인 부분으로 못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두 개로 톤을 다르게 해서 맞았는데 그런 거를 좀 제가 하는 어떤 생각을 갖고 하는지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혹시 제품 설명이나 이런데 이런 히스토리를 좀 자세하게 쓰시나요? 안 씁니다. 써야죠 그거를. 저는 당연히 쓴다고 얘기할 줄 알고 난 공유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제 디렉터가 생각하고 만든 옷을 제품 설명을 쓰는 건 공유를 하는 거잖아요, 소비자들과. 저는 이걸 공유할 수 있으면 더 사고 싶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블로그에도 조금 몇 개 써보고 했는데 이게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마케팅부터 다 혼자 하다 보니까 힘들죠. 시간도 없고 근데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를 썼는데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의 의욕이 약간 떨어지기도 하고. 제품 설명이 보통 두 부류예요. 기능적인 부분을 전 지금은 기능적인 부분을 많이 서술하는 방식이랑 감성팔이라고 얘기하는 감성에 대한 부분을 어필하는 방식이 있는데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낯간지러 해갖고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출연자분을 모셔놓고 할 사업가 쪽이 아니에요. 네.